안녕하십니까, 홍현입니다. 불편한 정치판에 던지는 불편 부당한 질문, 홍현이의 불편한 여의도 4월 28일 화요일에 문을 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바로 여의도 산지 직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의원, 중앙일보 송국희 야당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 오늘 뭘까요? 네,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개성 있는 후보들이 여러 명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전장으로 떠오른 지역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오늘의 키워드는 박 터지는 평택을입니다. 그렇죠. 평택을이 지금 정말 핫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제일 핫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지금 뭐 오자구도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뭐 한 명 더 들어와서 육자구도 개혁신당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 그렇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싸움이 붙여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지율이 골고루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다자구도 양상으로 가고 있겠죠, 계속. 맞습니다. 네. 예, 먼저 지난 일요일이죠. 국민의힘에서 유이동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공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은 새누리당 출신이죠. 이후 개혁신당으로 갔다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는데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평택을에는 조국 대표 아시다시피 출마를 선언했고, 진보당에서는 김재현 대표, 그리고 자유와 혁신이라는 당이 있는데 거기 그 소속에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있습니다. 예. 예. 한마디로 좀 많이들 나오셨어요. 정치판에서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있는,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아는 그런 후보들이 5명이나 부딪히는 5파전 구도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 정당 구도를 보면요, 사실 대부분 2파전이고 3파전이면 많은 거예요. 근데 5파전이란 건 정말 특이한 구도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강찬호 의원이 네. 거의 뭐 20%대로 당선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만약에 오파전이 그대로고 지금 초기 네. 여론조사 나왔는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 좀 우리 송국희 반장이 공개를 하겠지만 네네. 그 위에 상위 빅3가 다 20% 초반이고 5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치열한 오자 구도가,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도요. 그 뭐 지지율이 낮지가 않아요. 다 10%대예요. 네, 잠시 후에 좀 굉장한 자세하게. 하여간 그 지금 두 자리에 가깝죠. 넘거나. 혈전이 벌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궁금한 게 국민의힘에서 유이동 후보 확정에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네네. 근데 유이동 후보 외에는 뭐 딱히 대안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았는데 공천이 좀 늦어졌죠. 좀 늦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예. 한 발 좀 늦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이동 전 의원 평택을 공천도 되게 주목받는 지역인데 늦어지다 보니까, 근데 네. 이거는 당의 공식 입장이랑 수면 아래에서 나오는 얘기를 분리해서 좀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 공관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늦어졌을 뿐이다. 왜냐면 우리가 공천을 평택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다 늦어졌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 뭐 경기라든지 등등등, 어제 뭐 얼마 전에 발표한 이제 충북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늦어졌기 때문에 네. 경선 마무리할 게 많고 논의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늦어진 거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하지만 이게 후보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피가 말리는 거거든요. 아직 상대 후보는 거의 이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데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첫 여론조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첫 여론조사도 계속 갈리니까 네. 안 모아지는 거죠, 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내부에서 설은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유이동 전 의원을 좀 믿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유이동 전 의원은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지만 과거 2024년에 한동훈 대표 때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았던 그렇죠.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전 대표가 가까웠던 인사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장 대표가 좀 주저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물론 유이동 전 의원은 뭐 객관적으로 보기에 지금 친한계랑은 좀 거리가 멀고요. 굳이 따지면 이제 옛 유승민계 그쪽에 좀 더 가까운 의원이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유이동 의원이 그런 의심 속에서도 아무튼 평택을 좀 꾸준히 관리를 해왔고 거기서 이제 3선도 지냈고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낙점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유이동 의원 말고 딱히 다른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뭐 일각에서 뭐 몇몇만 유이동 의원이 거기 삼선 쭉 거기 내리했고, 네. 그래서 팽성업 출신이고 쭉 지금도 관리를 열심히 해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찌감치 결정을 해도 당연히 되는 문제인데, 걱정해줬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저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구구절절 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저 여당 반장이니까 차마 지금 그 얘기를 뭐 지금 속내를 못 내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네네.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승리 가능성 있는 후보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한동훈이 조금이라도 여기 치고 들어올까? 혹시라도 한동훈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이 공천이 되면 어떻게 되라?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아니면은 세 번째는 혹시 이게 장동혁 체제에 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아닐까? 이게 모든 공천의 첫 번째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뻔한데도 공천이 안 되고 끝까지 저울질을 하고 그 사이에 상대당 후보한테는 날개를 달아주고 이러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심과 당리당략이 들어간 공천은
당 전체의 필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공천 이번 재보궐선거에 의해서도 뭐 순항 중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원래 평택을에 뭐 김영남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광재 전 지사,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저번 주에 나왔잖아요. 목요일에 김용 부원장, 그렇죠. 네. 김용 전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에 결국에 우리 불편한 여의도가 참 그 화제의 인물 또 적시에 필요한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섭외를 참 잘합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 또 약간 송국희 반장님이 또 도와주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저희끼리 심세훈 사회자 반장과 참- 저가 네.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결국에는 김용남 전 의원이 되는데 뭐 용남, 하남, 가남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또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같이 방송도 많이 아, 하시고. 제가 그래서 그 좀 이따가 비하인드 스토리는 공개할 아우, 텐데 네. 지금 저 먼저 뭐 설명을 드려야 되나? 먼저 개괄적인 네. 설명 왜 좀 용 해드릴까요? 설명한다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설명 네, 네. 듣고 네. 비하인드 스토리 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평택을이나 하남갑, 뭐 안산갑 이런 경기 지역 후보군으로 좀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도 있고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방송 출연했던 김용 전 부원장도 부원장. 있었는데 이제 평택을이나 하남갑을 놓고는 김용남 전 의원이랑 이광재 전 지사가 주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두 후보 모두 평택을보다는 하남갑을 좀 선호했어요. 왜냐면 평택을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 다자구도고 혼선이 많죠. 네, 혼란이 네. 많고. 하남갑은 말 그대로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대결을 벌이면 되는 구도지만 여기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광재 전 지사가 하남갑에 차출이 된 거고요. 뭐 김용남 전 의원 입장에서는 대놓고 말하진 못해도 이제 선거를 붙어야 되기 때문에 내심 좀 서운할 수 있는 공천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모든 곳에 거론됐던 인사가 아까 말했던 김용 전 부원장인데 안산까지 거론됐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뭐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경선 자금 이제 수수 의혹, 대선 경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이제 징역을 받고 보석 상태다 이런 게 좀 논란이 된 상태에서 결국 발목을 잡았다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당 지도부에서도 조승래 사무총장이 뭐 다른 지역에도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근데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굉장히 좀 순환 중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 문제점, 뭐 예를 들어 명청대전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번에 뭐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거를 다 피해가는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공천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아니 해야 결국은 되나요? 명청 대전을 안에서 치열하게 한 결과 네. 나름의 타협책들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타협이 그러니까 정치에선 그 타협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그게 된 거예요. 거잖아요. 양당 모두 권력 투쟁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어린애같이 그냥 국민들 앞에서 다 대놓고 내놓고 그냥 정말 아주 진흙탕 싸움 벌이면서 공천 다 망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사실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장동혁 한동훈 싸움 이상으로 거기도 지금 치열해요. 거긴 더군다나 8월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진짜 양보할 수 있는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물밑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국민 앞에는 타협의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둘 다 지금 내부는 똑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앞에 보이는 모습이 민주당이 지금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뭐 공천에 대한 뒷이야기. 한남 이거 이런 거죠. 예, 예. 한 2주 전에 지금 저 본인은 김용남 본인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삼고하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만 네네.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 2주 전에 이제 정해졌어요? 정청래 대표가 전화를 했어요. 아. 이거는 김용남 대표도 이제 김용남 후보도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도 정청래 대표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두세 번 통화했다는 건데 네. 그 김청래 대표가 연락이 2주 전에 띠리링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 김용남 의원 이번에 하남갑 준비를 해라. 하남갑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오. 본인은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라 함구하고 있지만 지금 취재하고 기자들 해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하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만간 당에서는 띄울 건데 김용남 이제 출전한다 띄울 건데 기자들 전화 올 거다. 그러면 지역을 근데 거기서 특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당에서 발표할 때까지는 네.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이제 기자들 전화하면 이번에 나가는데 지역구는 당에 이제 주는 대로 가겠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속으로 이제 하나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물론 뭐라 그럴까 뭐 본인 말로 매달 간다지만 또 갔잖아요. 재빨리 그 붙인 3주기를 딱 맞아서 그 하남 인근의 검단산에 또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하남 빌드업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좀 뭔가 기류가 싸해졌단 말이야. 이거 왜 그런 거 그랬더니 동시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광재도 이광재 뛰었잖아. 전 지사. 선당우사의 모델 해가 대표 이러면서 그동안 강원도도 우상원한테 양보하고 종로도 노무현 사회 각상한테 양보한 선당우사 우리 이광재 이번에 띄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이광재 이분이 평택 얘기가 조금 나왔다가 본인이 절대 안 간다. 평택은 못 가겠다. 죽어도 안 간다. 이 진짜 배째라라는 말까지 돌았다는 그것도 정도로. 친문 계열인 뭐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있거나 같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친문 친노. 네네. 내가 어떻게 걔하고 싸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안 간다. 그래서 하나만 올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또 이제 친명 친청 갈등이 불붙었어요. 왜 네네. 그러냐? 이번에 왜 갑자기 이 정청래 대표가 이광재 후보를 띄워 올렸냐면 친노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재 이분이 이제 친노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앞두고 친노 계열들 표를 몰기 위해서 네. 이광재 이분을 이번에 공천을 줘야 되겠다. 이랬다는 이제 분석을 친명들은 그렇게 해요. 이거는 이제 당내 권력 구도 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좋다. 이광재 띄우는 건 좋은데 그 이광재 어디 보내나 했더니 갑자기 분당보다 더 좋은 하남으로 보내. 네. 왜냐면 분당은 이광재하고 안철수하고 4년 전에 싸워서 2년 전에 싸워서 졌어요. 보수세가 이광재가. 좀 강한 곳이죠. 보수세가 더 강해요. 네. 하남도- 경기도의 강남이다라고 불리는 하남도 곳이죠. 보수세가 좀 있지만 분당보단 덜하거든. 그리고 네. 더 여기는 민주당 추미애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선당우사가 아닌 거지. 정말 선당우사면 차라리 더 힘든 분당에 남아 있어야지. 만약에 하남을 준다면 이건 선당우사가 아니야. 평택을 주면 이건 선당우사가 돼. 이거는 힘든 조국하고 싸워서 이제 하는 거니까 되는데, 그리고 친명들 입장에서는 조국하고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조국과의 단일화 압박을 튕겨낼 만큼 거물 중진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 예를 들어 김영남 후보도 뭐 나름 좋은 후보지만 이 단일화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광재 정도는 나가야 된다. 강력하게 이광재를 평택에 민 거예요. 친명은. 예, 예. 근데 이광재 본인은 죽어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정청래가 어쩔 수 없다. 김영남 당신이 하남 가라. 저 평택 가라. 이렇게 된 거고, 지금 그래서 김용남 진영에서 말은 못 하는데 네. 우리 완전히 이제 이광재한테 당했네. 이광재한테 당했어. 그런 얘기 나오고 예, 그런 거 밑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지금 본인, 왜냐하면 김용남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도 조국 좀 지지하는 분들도 남아 있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러다가 이제 붙어갖고 예를 들어 유이동이라든가 국민의힘 후보가 더 나와버린다든지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김용남 단일화 압박 굉장히 힘들다고. 후보는 오늘 오전에 뭐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듯이 뭐 네. 단일화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기도 하더라고요. 뭐 열려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제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으로 단일화 하자는 차원에서 기선제압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 그런 거죠. 그렇게 지금 만약에 김용남 후보가 지금부터 단일화를 해서 내가 조국한테 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뭐 난리 나죠. 난리. 예. 그러면 집권 이게 여정인데. 뭐야? 이게 사실은 무공천인데 김용남 그냥 완전히 무슨 그렇게 헛소리로 그렇게 제가 하면 안 알기로도 되지.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당에서 내부 경쟁력을 조사를 미리 해봤는데 하남하고 평택에서 전부 김용남이 1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이광재가 오히려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여기에 평택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게 당 네.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런 측면으로 보자고 해도 특히 또 친명들이 지금 엄청나게 견제 들어갔거든요. 정청래 대표하고 김영남 후보가 함부로 그렇게 네. 조국한테 단일화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두 후보 뭐 조국 대표랑 뭐 김영남 이제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맞습니다. 좀 지지율이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좀 지지율 여론조사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고 있습니다. KSOI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프레시안 의회로 25일에서 26일간 이틀간 이제 무선 ARS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나섰을 때 이게 확정되기 전에 조사긴 합니다. 네네. 근데 저 자리에 이제 김용남 전 의원 자리에 김용 부원장도 넣었었던 네, 넣었었죠. 여론조사죠. 다만 네. 이제 김용 의원은 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김용남 전 의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조국 대표가 23.4% 그리고 김용남 21.4% 유이동 21.2% 엄청나게 치열하죠. 이거 그다음에, 다 예. 그 안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차범위. 네. 20% 초반대 3명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가 12%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재원 대표도 9.4%. 잘 나왔어요. 사실상 둘이 합치면 20%를 또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파전에 황교안, 김재원 후보가 붙는 양상인데 그 두 후보도 거의 두 자릿수 넘거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한 겁니다. 아니 김재영 후보랑 황교안 후보는 지지율이 잘 나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도 뭐 좀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이 있나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후보는 당 지지율이 거의 진보당이나 자유혁신은 뭐 정당 지지율 조사하면 1% 안팎 뭐 이렇게 조사가 되는 정당인데 네. 물론 이거는 특정 여론조사고 특정 지역에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여론조사를 이제 시청자들은 나중에 참고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윤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론 이런 걸로 강성보주층에 좀 소구를 하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유이동 후보라든지 국민의힘에 되게 반감을 가진 그 강성보수층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고 여론조사도 되게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소규모 지역에서는 더욱 이제
이분들의 응답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런 분들이 비중이 다소 크게 잡힌다 실제보다 이런 면이 있고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국 대표가 출마하기 전부터 지역을 훑으면서 좀 그 지역을 좀 다져왔던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1차로. 올 초부터 가가지고 네. 이제 이야기했었죠. 네. 그리고 평택이란데 또 거기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지지가 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무엇보다 조국 대표를 막 저격을 했어요. 맞아요. 내 전화 받아라. 왜 뒤통수 치냐 막 이러면서 조국 대표와 이제 맞붙는 어떻게 보면 반조국 행보 이런 것들이 네. 부각이 되면서 거기 조국 대표가 네. 휴대전화 안 가져다닌다고 전화를 안 가져다닌다고. 근데 오늘 또 사진에서 이렇게 휴대전화 하고 계시는 모습이 네, 네. 또 같이 나와가지고 참 그래서 웃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치기도 예. 했는데 되게 어색한 순간도 흘렀고요. 그래서 왜 안 만나 주시냐고 하는데 조국 대표 무슨 제 휴대전화 전화하셨나요? 막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분석도 좀 제기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조국 후보 쪽에서는 기분이 많이 상하는 입장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신장식 의원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그 김영남 후보 나오려면 반성문부터 쓰고 와라. 네네. 근데 그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고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김영남 후보도 이제 김영남 후보 이력이 예. 양날의 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김영남 김영남 이분이 원래 이제 새누리당 그 친박 원래 이 진영에 있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개혁신당 거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당연 이제 그 전향자 이런 아마 이제 그 이력을 공격을 아마 할 거고 두 번째는 특히 과거 이제 이 야권에 머물고 있었을 때 친박 친윤할 때 조국을 아주 공격을 세게 했어요. 그때 특히 이분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게 그렇죠. 그 비상장급 회사 자기네 연관된 사모펀드. 사모펀드하고 그다음에 우회 상장 이것을 아주 그 날카롭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국한테 굉장히 아팠는데 바로 그 저격수를 지금 바로 나하고 그 같은 저 동네 그 민주당으로 해서 내보내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오늘 이 김용남 후보가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이건 그때건 나는 입장은 일관된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네. 그리고 요게 있어요. 그때 그 당시 조국이 이제 2019년도에 엄청나게 폭로전이 벌어질 때 조국 이분이 다 고소했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사실하고 맞지 않을 상황이 되면 다 고소했어. 네. 근데 김용남 이분은 고소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주 본인이 핀셋으로 딱딱 집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단 하나도 고소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말이었다라고. 정확한 보는 얘기였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은 지금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고 역으로 만약에 지금 신장식 저분처럼 반성문 써라. 그때 우리 조국 공격하지 않았냐.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럼 그때 상황 보자. 1번 웅동 뭐 반환하다지 왜 안 했냐. 2번 코링크 뭐 하고 있는 거냐. 3번 우회상장 그거 내가 해져 있는 거 그대로 너 왜 고소 못했니 하면서 다 재소환이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그 대북송금 국정조사했다가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그 북한 뭐 대가 방북 이런 거 다 나와가지고 오히려 여권이 지금 궁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 고로 네네. 예 지금 내가 궁지 몰랐네. 네네. 그래갖고 취재를 또 바로 방송 중에서 그래서, 하시는 거라. 그래갖고 네. 제가 볼 때는 문현대표로 갑자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거 방송 중에도 이런 취재를 거에-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 네. 얘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국 후보 주쪽에서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나 과거에 너 나 공격했지 그러면 그래 공격했는데 공격한 이유가 이랬어. 하면서 다시 그 옛날에 지금 결국은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 난 그 범죄 내용들이 네. 다 재소환될 수밖에 없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국 이 후보 쪽에서는 김용남 후보를 뭘로 공격하느냐? 과거에 당신 보수 정당이 보수도 아니었냐? 있었냐? 친박 아니었냐? 탄핵당한 대통령 편 아니었냐? 뭐 이런 거 이제 아마 그리고 그리고 아마 요걸 공격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도 엄청 공격했거든. 네네. 김용남 후보가 당신 이재명 엄청 공격하지 않았냐? 그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후보 나올 수 있냐? 이거로 해서 거기 안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이제 움직이려고 할 텐데, 근데 저는 김용남 후보가 굉장히 좋은 거기에 맞짱 카드가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왜 나를 픽했겠냐? 아.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내가 대놓고 공격했는데 그렇죠. 그 공격한 나를 픽한 이유가 있는 거다. 네네네. 그게 민주당에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쓰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셨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공격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공격의 구조까지. 네, 이게 아니 왜냐면 잡아주시네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네.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공천을 해라라는 게 이제 원래 맞습니다.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러다가 오히려 조국 대표 공격수를 배치한 공격수를 배치한 거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반발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확실히 있죠. 내부에서는 네. 부글부글하고 왜냐면 조국 대표가 무공천을 요구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네. 이제 민주당을 밀어줬다. 그리고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띄웠던 합당이 무산되는데 일종의 그 위자료 성격, 보상 성격으로 어느 정도 무공천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다만 정청래 지도부에서 결국 조국 대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조국 저격수라고 불리는 분을 공천을 한 거기 때문에 부글부글 하는 거고 다만 아까 이제 강찬원 논설위원께서 말하신 것처럼 어떤 그 권력 구도 간에서 보자면 이것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왜냐면 아까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친노의 표를 끌어오기 위한 그런 정청래 대표의 포석이라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친명 친청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제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차기 진보 진영 리더십을 노리지 않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는 좀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를 마냥 밀어주는 무공천을 할 리가 있냐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 평가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건 네네.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조국 대표와 정청래 당대표 간의 관계도 궁금해져요. 그게 상당히 계륵이에요. 예. 실제 우선 지난 1월달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당과 합당을 하겠다고 일방 선언했다가 친명 최고위원들이 엄청 반발을 해가지고 19일간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당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친명들 반발에도 하려고 했을까 한다면 그거는 정말 차기 당권을 노려갖고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서 조국당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밀어주고 대신에 정청래 대표는 조국 대표하고 몇 명한테 공천을 준다. 이제 이런 식의 좀 야합 논리가 있었어요. 그 이렇게 되면 합당도 네. 약간 좀 멀어지는 거 그런데 아닙니까? 근데 합당이 근데 완전히 그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근데 여기 친명들은 우선 조국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이 들어오면은 그나마 좀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 실용 정책으로 갔는데 조국 이분들은 원리주의자거든. 반원전 무조건 반일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 정책도 어그러진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산되고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그건 포기를 하고 네. 독자적으로 지금 자기 세력 확장에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호남도 보시면 알다시피 전북, 전남, 광주 전부 친청 후보가 다 거기 지금 도지사 거기 지금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도 전북 쪽은 뭐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굳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조국당 당원들이 네. 또 그렇게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반장 얘기한 대로 친명들 눈치도 좀 봐야 되거든. 친명들한테 노골적으로 조국 내가 이 당에 끌어들이려고 무공천하거나 약체 후보 공천해가지고 결국 조국 단일화 시켜주는 거. 이런 모습은 지금 내가 보일 필요가 없다. 굳이. 예,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이죠. 네. 결국 이거는 이런 겁니다. 조국 대표 정말 그렇게 배지 달고 싶으면 자력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조국 대표는 그동안 점수 많이 잃은 게 어떻게든 합당을 해서 속된 말로 깨평 좀 받아볼까. 도련님 정치만으로 일관해온 결과 결국은 이렇게 아주 그냥 냉정한 심판대에 섰다. 그러니까 조국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본인 네. 스스로 자력갱생하시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후보인 네. 뭐 한동훈 대표와 조국 네. 대표의 이 모습이 과연 네.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렇죠.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전 네. 포인트긴 합니다. 네. 체크 포인트기도 네. 하고요. 그러면은 뭐 야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황교안 후보와 그다음에 뭐 이동 유이동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도 마지막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할 텐데 쉽진 않겠죠. 아무래도 네.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가 어쨌든 지지율상에서 10%가 나온다 이러면 다자구도에서 유이동 후보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손을 잡자니 윤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것과 다시 결탁하게 되는 결과 그리고 그렇다고 갈라서자니 지금 이런 다자구도에서 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예측은 유이동 후보가 아무래도 황 전 대표를 자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손을 잡지도 않으면서 특히나 야권의 이 구도에서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면서 조용하게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쪽을 마지막에 자기 쪽으로 끌고 오고 그 진보 진영 대 보수 진영의 구도로 만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렇게, 될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될 것 싸울 수는 같은데. 지금 그 유이동 후보 자체가 저희 중도 김진태 지사님 보수인데 모셔야 네, 되는데. 그렇죠. 예. 네,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아, 진짜 왜 나를 왜 쳐다봐 그럼? 예? 딸 쳐다볼 아니 때 쳐다도 얘기하- 못 봐요. 아니 쳐다볼 때마다 얘기하라더니.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산지 직송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2부 불편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시죠. 김진태 전 강원지사, 현 강원지사 만나봅니다. 여러분 궁금한 질문들 지금 바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